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미래도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찬들입니다. 저희 한국도로학회가 주최하는 도로정책 포럼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 분야의 주제를 매월 선정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과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토론과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학회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도로 건설 분야의 핫 이슈인 BIM에 대한 1차 포럼이 진행된 바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래 자동차의 수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로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도로에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나 걱정거리인 동시에 설레이는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수단이 등장했을 때 과연 우리의 도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일 진행되는 포럼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오늘 모신 전문가 분들께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금일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저희 부학회 신용석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로학회에서 사업부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석입니다. 우리 한국도로학회는 우리나라 물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시설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또 합리적인 도로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 분야의 각종 표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또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학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로정책 포럼을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3대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여 선도형 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 정책 포럼에서는 미래 자동차 수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획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참가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기영 실장님께서 미래 자동차의 수용과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그 자동차 분야에서 다양한 차들이 저희가 연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로관리자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또 플라잉카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또 수소 전기차, 이 두 가지 차이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차들이 향후 도로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로 파트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기술 수준, 또 이러한 자동차들이 도로에 바라는 요구사항, 또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도로관리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하에서 도로 환경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도로 분야의 어떤 이상들, 친환경과 또 무사고 무정체와 같은 고품질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미래 자동차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새로운 환경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협력 방안. 마지막으로 결론 지원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레벨 5까지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출현하게 되면 이제 인간은 운전 상태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 4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간이 주행에 참여하는 이런 레벨 4 수준의 자율자동차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 레벨 4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아웃풋이 상당히 먼 훗날에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에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레벨 4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된다면 결국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이동의 공간, 이동의 기계만이 아니라 생활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어떤 시설이나 기계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또 전기자동차의 보급의 확산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증가 외에도 국가나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을 강제화하거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를 보면 2030년에는 전체 차량 세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계열의 자동차가 판매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전기차 시대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잠깐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가 차량 내에 탑재 있으면서요. 거기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주행하는 차고요. 수소차도 결국 동력을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수소 액화된 집착된 가스를 차량에 주입을 하고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는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 시행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재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탄소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는 배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나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서울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2030년, 40년 정도 수준에는 전기차만 판매하고 내연차는 판매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탄소 추진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시면 한 10초 정도 있다 화면이 뜨실 거예요. 지금 계속 끊겨서 좀 안 끊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기차는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 혹시 직접 넘겨주실 수는 없나요? 아, 네, 제가 넘길게요. 네. 끝났으면 넘겨달라고 말씀은 제가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플랭카. 세 번째 차량은 이제 플라잉카입니다. 최근에는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적어도 상공에서 인간을 이동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UAM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에게 어떤 서비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도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한 문장만. 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의 보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가 로드맵에 보면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신차 20-30%를 담당하겠다. 2030년에는 또 네비컨트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레벨 3 이상 상당히 고구격의 자율주행차가 2030년에는 신차의 50%를 세계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맥킨지에서는 이 자율주행차, 새로운 자동차로 인해서 이 도로교통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연 3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자동차의 수용은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미래자동차의 협력 필요성.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미래 자동차와 협력 필요성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도로의 기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래도로 자율주행차로 촉발됨으로 인해서 기계가 운전하기 편한 시설, 공간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운전을 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 안에서 쉬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구애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일차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라는 공간, 도로라는 시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야 시너지적인 효과가 나면서 보다 고품질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의 운전을 편하게 하고 인간에 맞춰진 도로 시설과 자동차가 현재의 인간 주도 중심화의 어떤 이동 형태였다고 보면 향후는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도로를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잘 운전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도로 시설이나 이런 환경들은 자동차, 기계에 맞춰서 이제 시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단순히 이동 공간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요. 또 가장 그 도로라는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환경적 요소, 사고,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 공해 부분 이런 것들을 전기차나 수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이미지 변화하는과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2차원은 이동 공간에서 플라잉카와 또 지하 대심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지하까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3차원적인 이동 시설로 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 따라서 도로는 일단 그 기존의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또 기존에 우리 이동자들, 수요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자율화된 이동 서비스라든지 고속 이동에 대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게 되고요. 또 가장 단점인 사고와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먼저 간단하게 자동차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이 도로 관리자나 또 이런 그 자동차를 지원하는 파트에 요구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어떤 파워풀한 통신 환경이라든지
또 다이나믹한 동점 그 경로 안내 지도 체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지원 인프라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차선을 늘 잘 볼 수 있도록 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 또 공사라든지 이러한 도로상의 예정된 돌발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자동차 아파트에서 자율주행차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기 아파트 쪽은 역시 제일 부분은 충전 시설의 확대입니다. 또한은 여러 가지 그 구입 시 보조 확대라든지 요금 할인, 저가의 전기료 유지라든지 또 전용차로와 같은 통행권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플라잉카에서는 현재 이 플라잉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상에 있어서 그 비용 자체가 매우 빠르지만 지불되는 비용 부분이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런칭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이 플라잉카가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발굴에 대한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원 인프라에 대한 부분, 포트라든지 하늘길, 그러니까 상공의 어떤 그 통행 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플라잉카가 전체적인 연계 수송, 미래의 수단 간의 연계라든지 환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환승 연계 어떤 그런 시스템을 완성시켜 줄 것이냐, 어떤 보조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미래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자율주행차와의 협력 파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 자율주행 레벨 4 가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빨리 레벨 4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해서 세계적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상당히 글로벌적이기도 하면서 또 자동차 메이커상에서 상당히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레벨 4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레벨 4에 대한 그 정의를 보시면 기본 컨디션,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상당히 고퀄리티의 자율주행이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레벨 4에 대해서도 그 서브로 한 3개 정도 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도로든 날씨든 상당히 아이디어한 상태에서의 좀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을 레벨 4i라고 놓고요. 두 번째는 날씨나 교통도 약간의 그 차로 변경이나 혼합이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정돼 있고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다음 더 진보된 4-S 정도의 어떤 디파인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불안정하고 뭐 하더라도 자동차가 굉장히 기능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대응하면서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상위 레벨의 레벨 4의 U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정의를 하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희 도로관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레벨 4-U 단계 정도 되면 자동차는 상당히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지능화되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뛰어난 운전 능력을 보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똑똑한 기계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는 도로 파트도 디지털화되고 지능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화되고 기계 간의 대화를 통해서 도로 시설과 자동차와의 대화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되려고 하면 이 단계는 이제 도로 자동차 간의 어떤 협력 관계, 연계 시스템 관계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얼 초기 아이디얼 요 단계는 자동차 스스로 개척해 가는 부분, 마지막 단계는 협력 단계, 도로 자동차 협력 단계 시스템화돼 서로 간에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나눠서 레벨 4를 정의를 해야 도로의 역할이 보다 정확해지고 그 도로가 준비해야 될 그런 임무들이 명확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세분화했고요. 다음.
또 이러한 말씀드린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어떤 진화에 따라서 도로도 단계적으로 이제 디지털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완성된 관리가 잘 되고 철저하게 배치된 그러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향후에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표시되고 정보를 주는 그러한 디지털 체계로 가고, 마지막으로는 시설과 도로가 대화하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제어하는 이러한 쪽으로 도로도 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 자율주행차에서 그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동 공간 하에서 도로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 활동, 휴식이든 레저든 쇼핑이든 업무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고도화될수록 운전자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동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화되면서 이것들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그 분야의 기업들이 합종 영향을 하면서 토탈 모빌리티 브랜드라는 것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용자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모든 이동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를 다 받게 되는 이러한 이동 서비스가 이제 2025년 전으로 아마 저는 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대기업이나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은 이 토탈 브랜드의 총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상위 레벨의 기업으로 참여를 해야만 본인의 역할이 아마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안전하고 빠르고 자동화된 이동보다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창출, 이런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러한 고품질의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을 하든 각자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토탈 브랜드 서비스,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공은 사업적 측면보다는 공공 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주도하고 민간과 협력할 것이고요. 민간은 어떤 사업적 측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다 고품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과 협력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3섹터, 민간 공공이 협력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섹터 통합정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스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조일형 교통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테마가 3섹터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거에 대해서 3섹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요게 그 추석날 당일날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한 차량들의 이동 경로와 통행 시간을 조사한 그런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 경로에 따라서 최대 43분까지 차이가 납니다.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분들은 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또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이제 경로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로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로 선택에 따라서 43분이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상은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브레드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 시설을 신규로 투자했더라도 이동 패턴이 자기의 어떤 통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이동 패턴을 많은 사람이 변경하다 보니 오히려 어느 특정 구간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행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보 또한 정보가 과도하게 많이 제공되고 또 각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서로 조율 없이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 특정 구간에 또 몰리면서 이 정보의 패러독스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재와 조율에 대한 어떤 그 3섹터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라고 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서 이동자들에게 끊김없는 이동을 제공하는 이러한 차세대의 어떤 중요한 그 서비스인 마스에 대해서도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용자의 그 지불 비용을 최대한 낮춰주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에 있어서도 이 중재형 3섹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자율제 네, 여기 지금 약간 깨져보시는 거 아니? 네, 이 파트는 이제 전기차와의 협력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구입 보조금 또 폐차시 보조 이런 그 어떤 전기차를 얻고 폐차함에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금 할인이라든지 또 지원 인프라의 확대, 특히 충전소 문제가 이제 아직도 더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급을 더 증철시키기 위해서는 전용차로와 같은 또 획기적인 또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인센티브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도로 입장에서는 공해라든지 소음, 환경적 부분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수소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타수단에 비해서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부의 의지 외에도 여러 도로관리자, 운영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하나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가 최대 30분 정도 수준까지 그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고속 충전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발상을 좀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휴게소는 이제 전국 어디서든 이 고속도로는 30분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공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는. 따라서 그 30분 이상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다양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 30분이나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시내 인프라의 그 전기 인프라를 충전 인프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들 또한 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좀 더 머무르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일본과 같이 좀 다양한 형태로 휴게소를 개발하고 시설을 넣어준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초기 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물류와의 또 어떤 접목 부분 이런 것들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우리가 도로 인프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토목 시설에 근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뽑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 전통적 인프라 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플라잉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도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것을 뭐 설계 반영해서 이런 비용들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현재로서 불가능하지만 향후 2023년이나 2025년 정도에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어떤 기본 도로 인프라로 우리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십억에 걸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듯이 이러한 우리가 부대 시설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전기자율 이런 지원 인프라 쪽을 부대 시설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히 기본 인프라로 설계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전기차는 이 충전소 확대, 또 배터리 자동 교환,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 이동 중 무선 충전 이러한 기술들을 넣으면서 이 하이웨이라는 개념을 빨리 성립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전기차와 수소차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1km당 1리터를 쓰는 승용차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따라서 이 공해라든지 소음에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화물차를 어떻게 전기화하거나 수소화하느냐가 굉장한 이슈인데요. 만약에 화물차를 전기화할 경우에서는 배터리 무게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큰 배터리를 넣어야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전 시간도 빠르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수소차의 화물차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수소차는 또 장거리와 충전 시간이 짧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각종 화학 제품들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수소가 생겨납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생겨난 수소를 이런 연료화한다는 것은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기차냐 수소차가 누가 이기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상당 부분 같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보완적 영역도 있고 아주 먼 장래에 있어서는 어떤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두 개의 어떤 차량이 같이 개발되고 서로 보완 내지는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플라잉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의 역할은 공항과 KTX역 공항, 그다음에 고속도로의 거점 휴게소 이런 쪽에서 공항 택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일차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라잉카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항공기 개념이 현재 강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싱링크를 연결하고 그의 빠른 수송에 맞춰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쪽의 공항 택시 개념으로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수단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담당하거나 상당히 빠른 이동과 그에 따른 시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가질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자들이 이러한 플라잉카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버티포트, 수직 승하차 그런 공간, 플라잉카나 UAM이 정차하고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버티포트를 어떤 곳에 어떻게 위치하면 이용객이 생기고 사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유치가 되고요. 철도에 앞서서 도로도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러한 버티포트를 유치해서 공항과 연결한다든지 중요한 어떤 거점 지역과 연결하면서 상당 부분 도로 인근의 어떤 버티포트에 대한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버티포트는 뭐 큰 공항을 유치한 정도의 효과는 아니지만 초기에 그 국내 도입함에 있어서 이 포트를 유치한다는 것 부분은 어떤 투자 대비 효용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이러한 선점한다는 그런 개념화에서 좀 약간 좀 접근 방법을 좀 더 포괄적이고 좀 과감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공공 부분 입장에서는 그 이동의 어떤 제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긴급 분할 체계라든지 또 물류와의 접목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공공적 부분과 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콜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여러 다방면의 어떤 수집 체계를 이용해서 긴급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되는 인프라 지원 비용들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이슈가 있어서 현재 좀 도입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플라잉카 UAM이라는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공공에서 이런 UAM 쪽에 어떤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어떤 사고의 어떤 피해, 또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이콜과 UAM을 한번 접목을 하는 쪽을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네, 간단히 이 세 종류의 자동차,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도로에는 앞으로 도로가 할 일이 많고 이러한 자동차의 보급과 확대와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여하튼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차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는 것은 도로에 반드시 큰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이제 결론과 제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저는 미래도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뭐 도로 운영자만이 관여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이동시설,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운영하는, 여기서 운영이라는 것은 뭐 교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회의, 사회적 활동, 여가 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걸 다 포함돼서 함께 운영하는 이동과 생활의 스페이스, 시설 이런 것이 미래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초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도로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도로 시스템이 그와 접목이 되면서 서포팅 해준다면 보다 파워풀한 무빙과 리빙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결국 뭔가 자동차와 연결, 전기차와 연결, 외부와 연결돼서 폐쇄된 공간이 아닌 연결화된 공간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함께 이동과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 활동 서비스를 이제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내에서 운전하지 않는 이동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물론 마지막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를 수용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많은 역할과 또 기술적 어려움, 또 재원적 한계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시다시피
이러한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도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워낙 크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도로를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분야 외적으로 보다 다양한 어떤 업무적, 그 다음에 업무적 영역이 확대되는, 또 저희가 다양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량의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미래 서비스를, 이동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자동차 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이동 서비스, 미래의 가치, 타수단과 경쟁이 되는 특이하고 고차원적인 새로운 이동 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도로가 갖고 있는 장점, 또 이거에 대한 경쟁력,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자동차의 어떤 지원과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로인 또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이렇게 이 시각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경 실장님께서 미래자유동차를 자율차, 그리고 전기차, 플라잉카 세 종류로 구분을 하셔서 과연 이 세 종류의 차량이 도로상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과 도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의 질문을 꼽아서 발표자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자동차 중에서 아무래도 친환경차에 관심이 있었던 분 같은데요. 김종민 님께서 전기 수소차의 등장으로 지하도로의 매연 감소가 예상되는데 환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할까요? 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로나 지하도로를 만들고 대심도 개념도 되겠죠. 하면서 그쪽에는 친환경차만 진입을 시켜서 친환경차의 보급도 하고 공해 문제도 해결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향후에 그런 아주 이슈나 논란이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서울 외곽 쪽 지하 쪽으로 해서 서창기포라고 하는 대심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계획이 되고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하 쪽의 환기 시스템 쪽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기술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그 처리에 대한 부분, 안에서 발생되어 있는 그런 매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좀 더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은 기술적 발전과 또 정책적으로 친환경 전용 이런 부분들, 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상당히 정책과 기술적으로 논란이 좀 있지만 현재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에도 답변을 잘해주셔서 역시 전문가분입니다.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발표 중간중간에 방송이 양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질문은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미래자동차라는 주제에 걸맞게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도로 환경의 ITS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자동차 분야의 대가이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문식 센터장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도로의 ITS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한국진흥형 교통체계협회 손승려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나라 토론의 국룰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에 따라서 김문식 센터장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으로 손승려 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토론 중간중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문식 센터장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문식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차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카와 전기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동차 기술 중심의 자율주행에서 차량 인프라 간 협조형 자율주행인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자율주행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이제 기존 센서로는 이제 인식 성능이나 인식 대상, 그리고 인식 거리에 이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이제 약점을 도로 인프라가 보완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제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고레벨 자율주행 시대에는 도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나오는 이제 친환경차와 이제 자율주행차도 연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경우에는 이제 정비 효율 향상을 위해서 최적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도로 인프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의 발전 방향은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재는 이제 사람이 주행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 자동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하기 좋은 도로 환경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 같고요. 이건 마치 수년 전에 이제 일본의 로봇시티처럼 기존 도시가 이제 뭐 계단 위주로 되어 있다면 바퀴로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로봇이 잘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자율주행 시대에도 이런 인프라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기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변경할 때도 이제 사회적 수용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자율주행 특성상 이제 다양한 레벨이 존재하고 자율주행 시스템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차량 플랫폼 관점에서도 뭐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UAV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구축하면 인프라 특성상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를 좀 포괄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연구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 그 발언을 마치는데, 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하면서 의문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이제 참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협력형 자율주행에서 이제 자동차와 도로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도로가 자율주행에 관여를 하고, 그 이제 책임 소재는 과연 도로가 더 큰지 아니면 자율주행 차가 더 큰지 이런 데에 대한 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식 센터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다 사람 그리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조차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최대한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건설을 하거나 깔고 나면은 그것을 뜯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가능한 한 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아마 도로와 자율주행을 연구하시는 그리고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현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것은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토론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진흥형 교통체계협회 손승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김 박사님 말씀도 잘 들었고, 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미래자동차, 미래도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한 사항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인프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과연 인프라가 통신 네트워크에 국한돼서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들도 가끔 하게 됩니다. 사실 미래 자율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인간 운전자하고 섞여 있는 그 혼재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ITS를 하는 입장에서
CITS라고 하면서 점점 통신 얘기만 하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인프라는 구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점점 자율차가 늘어나면서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혼재가 많이 될 때 과연 이런 도로를 어떻게 혼재 상황과 아니면 전용 차로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로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양한 ITS 시설들을 가지고 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방향들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저 먼 미래에 대한 미래도로를 보기보다 지금 이 앞에 이러한 차량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도로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안전성이나 이동성 그리고 효율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쪽도 그렇고 검지 쪽도 많은 제공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량한테 주는 방식을 반드시 이 메시지에 갖춰진 통신이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차량한테도 주지만 반드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즉 지금 도로가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는 도로를 실질적으로 정보화로 만드는 것까지를 많이 하고 있다면 이 다음 방식은 그 정보화를 다시 물리적인 아날로그로 차량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 있는 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이제 아까 플랫폼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점차 플랫폼이라고 하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대한 운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사람들의 어떤 이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리고 그 이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뿌려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민간의 섹터,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민간의 sek터, 공공의 섹터를 어떻게 잘 분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마스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이게 민간의 영역이 아닐까? 많은 고민을 할 때 아까 이경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민간이 잘 흡수돼서 잘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민간과 공공과 그리고 우리 일반 이용자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고 잘 화합할 수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님 토론 감사합니다. 손승려 실장님께서는 그 ITS 입장에서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을 때의 경우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것은 모두가 자율차가 등장하면은 도로 인프라와 VTX와 같은 통신 방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도로상의 모든 차가 바뀌기 전까지는 분명 일반 운전자들이 여전히 운전한 차량들과 혼재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다 디지털화가 되어 버린다면 과연 일반 운전자들은 뭘 보고 운전해야 되는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간적인 무언가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토론과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제가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제가 한 것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 앞으로 도로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종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어떤 전문가를 제가 굳이 딱 꼽진 않지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 끊으셔야 돼요. 주문 끊어요. 하원이 네,
끊으셨다. 두 분도 그 유튜브에 접속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접속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유튜브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네. 사회자분이 지정해 주시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러면은 이기용 실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이제 좀 빗대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현재로서는 레벨 2, 3 정도 해가지고는 그 운전자 또 내부에 있는 그 탑승자들 간에 뭐 교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한 사람 운전자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뭔가 편안한 느낌의 어떤 그런 분위기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레벨 4 초기 단계라도 가야 뭐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현상 차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차 안에서 과연 이제 사람들이 뭘 할까 좀 운전에서 좀 여유가 있고 안전이 확보되고 그러면 뭘 할까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영화를 간단히 보고 라디오 뭐 TV를 보다가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쇼핑 같은 걸 하고 또 일도 하겠죠. 그래서 차량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정보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블루링크라고 하는 내비 시스템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타 회사와의 이제 이합치산을 통해서 통합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모든 뭐 타이어 교체 시기부터 해서 모든 정보들을 간단하게 차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이런 쪽으로 정보 서비스가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차 안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부가가치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금 관련된 회사들이 차량 내에 그런 향후 활동에 대한 정보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활로나 시장을 다 노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보 서비스 파트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식 센터장님도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고 채팅창을 통해서 유정복님 그리고 김종호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은 아무래도 구글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순수한 기술만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필연적으로 도로 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공공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로 인프라는 어디까지 자율차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율주행차는 또 어디까지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함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의견을 한 번씩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자의 이제 전문가로서 생각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름 도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도로에서 얻고 있죠. 표지판도 있고 신호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신호기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운전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그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원만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지금도 다양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들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서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던 것이 디지털 정보로 차량이 통신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만 상황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은 기존에 제공하던 도로의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과 같이 자율주행차에 똑같이 제공하는 것까지가 의무이고 다만 그 방식은 기존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었던 것이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판단해서 자율주행차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자동차 제작사의 몫이겠죠. 대략 러프하게 그 가름말을 타자면은 저는 그 정도 선에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오늘 발표했으니까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파트하고 이제 초창기에 자율주행 연구나 이런 분야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파트하고 교통 파트가 아마 2010년 초반 정도에 처음 만나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도로 인프라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우리가 내부 센서를 이용해서 최대한 정보를 인지할 테니 도로 관리자는 현재 있는 인프라를 충실히 관리해주고 특히 이제 차선 같은 경우 인식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요구만을 이제 하셨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레벨 2나 3 정도는 그 어떤 연계 개념보다는 자동차 쪽을 지원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이걸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레벨 2, 3 정도는 자동차에서 담당하고, 근데 레벨 4로 가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4의 초기 버전도 역시 도로는 지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까 3단계로 구분했듯이 레벨 4의 고차원적인 진짜 사람이 거의 관여 안 하는 환경, 그렇게 똑똑해진 자동차 하에서는 도로 시스템도 굉장히 퍼펙트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몇 번 발표를 할 때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시스템은 아마 내부에 승무원이 없어도 아마 저는 그 전차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 차 문제냐 철도 시스템 관리 문제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4의 고차원적인 부분, 레벨 5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정도 가면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하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도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약간 역할을 좀 구분해서 하면 조금 저희가 이제 2, 3 정도 개발한 이 시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지하철 시스템과 같이 철로와 철로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차는 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중간에도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레이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회사는 세계 어느 나라 도로에도 작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텐데 도로 인프라도 이것을 선점하는 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자율주행차의 어떤 세계적인 규격의 표준화 이외에 그 자율주행차와 협력주행이 가능한 도로 인프라도 어떤 표준화나 규격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들리는데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많은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차량들을 운행 시험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면 세계의 그러한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협력주행에 필요한 표준화와 규격을 선도하는 게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고, 이것을 신청하고 계시는 도로 분야의 모든 산업계와 학계, 공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발표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 시간이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미래 자동차가 과연 도로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회장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종료해 볼까 합니다.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가 두 번째인데 이 매끄러운 진행이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끊겨서 이런 불편한 점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미래 트렌드에 맞는 미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율주행, 전기,
이런 플라잉카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시대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민감도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런 아주 복된 삶의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건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한 댓글과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총 4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정희섭님, 김종민님, 김종호님, 조현재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아래 채팅창에 지금 안내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그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로학회 도로정책 포럼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포럼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오늘 토론자 그리고 전문가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